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나 전세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고 또 월세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하니까 전세 월세는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공공임대 많이 얘기할 건데 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시프트랑 마고 그 분양가가 1억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그게 지금 18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14억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14억이나 벌어진 거예요. 1억에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의 최진권 대표님 모시고 또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부터 전망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또 이제 그 사이에 뭐 탄핵 선고도 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시즌이라서 사실 뭐 아직은 뭐 경선 단계지만 아마 다다음 주 정도만 돼도 이제 후보 다 정해지고 이제 대선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부동산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뭐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 다들 좀 고민이 많은 시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모셨습니다. 네. 우선은 6월 3일이 대선인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러면 하반기 네. 부동산 시장 전망은 뭐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뭐 네. 탄핵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미국발 관세 전쟁도 있었고 뭐 전국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요새 뭐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뭐 휴전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는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네. 있는 추세고 또 아시다시피 이렇게 입주 물량이라든가 공급 물량이 서울에 이런 데가 많지는 않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2022년 말부터 시작했던 이제 부동산 하락 이후에 이제 꾸준히 좀 올라왔다, 뭐 멈췄다 올라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를 바닥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데도 있지만 강남 상고나 용산 지역은 많이 올라온 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고점을 안 찍은 단지들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그래서 좀 많이 더 회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이 좀 더는 저는 좀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 편이에요. 그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는 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어차피 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생각이 좀 전 다른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추경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25만 원 지금 그것도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풀게 되면 우리 코로나 때를 한번 좀 되새겨 보면은 사실 그때도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추경이라든가 이제 돈을 뭐 지원금이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좀 돈을 많이 풀고 추경을 하게 되면은 또 자산 가치의 상승도 좀 눈에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추경 얘기는 지금 둘 다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경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여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뭐 좀 더 기름을 부을까 말까 뭐 요 정도로 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뭐 일단은 뭐 동의했지만 이렇게 막 적극적인 건 아니고 사실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라도 약간 좀 부동산 가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직 뭐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뭐 크게 봤을 때 어쨌든 뭐 공약 자체도 뭐 네. 후보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정당을 또 따라가는 그렇죠. 것도 있으니까 이 지금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어떻게 좀 차이가 좀 나는지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완화의 이제 정책 기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상속세도 이제 좀 안 하는 걸로 상속세를 좀 그 세율을 좀 그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도 있었고 상속세 인하 부분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취득세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완화를 했지만 이제 입법 통과가 안 돼서 이제 안 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 보수에 좀 표를 얻으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도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 정책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4기 시도시를 할 거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도 좀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좀 이슈가 됐던 국토 보유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뭐 안 하겠다고 최근에 언론 인터뷰한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정책이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10년 외 그 임대 있지 않습니까? 갱신 청구를 네. 10년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반송이라고 그러나 취소한 부분도 네. 있잖아요. 그렇게 됐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그런 이제 중도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책이 본인 혼자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참모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정책이 좀 좌파적인 정책들을 많이 낸다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조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임대를 많이 짓는다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책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임대 이런 부분은. 근데 이제 국토보유세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국토보유세는 뭐 할지안할지 잘 솔직히 뭐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취득세나 양도세를 폐지한다거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면은 그냥 지금의 상태가 그렇죠. 이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현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네. 뭐 과거 같이 약간 보유세 높이고 뭐 다주택 규제하고 이런 네. 것들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덜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기본 스탠스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집값이 좀 오르면 아마도 해법을 또 그런 쪽으로 규제 쪽으로 찾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 스탠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 혼자만 그렇게 달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아무래도 좀 약간 좀 그런 마인드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아마 규제가 좀 조금씩 더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과거 그 문재인 정부 네. 때 뭐 공급 부족하다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때보다도 지금은 사실 더 네. 수치상으로 더 낮은 수준,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당장 회복이 좀 쉽지 않은 상태인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가격이 뭐 또 과거처럼 막 올라간다거나 막 유동성 풀고 했을 네네. 때, 그러면은 예전 정도 수준보다 약하게 규제한다고 하면 이게 어차피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부일라님도 그렇고 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이 규제 역설이라고 그래서 사실 시장이 더 왜곡이 되고 풍선 효과가 된다는 거 저희는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정책을 내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보다는 조금 더 센 대출 규제를 한다거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더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조정 지역을 더 넓힌다거나,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규제들을 아무래도 더 쓸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결국에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부득이하게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한다. 그렇죠. 수요를 이제 더 누르는 전략으로 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를 누른다고 해서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용수철처럼 이제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르면은 이게 또 나중에 누른 만큼 또 다시 튀어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부작용이 많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더 시즌 2가 더 될 가능성도 있겠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우선은 좀 생각하고 네. 뭔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보유세 부분은 이제 계속 네. 올라갈 여지가 있고, 보유세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민주당 집권 시 이제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보유세 부분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세도 보면은 네. 그 아무래도 지금 뭐 네. 지지율이 높으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지금 아직은 이제 뭐 경선 후보지만 후보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1주택자 네. 뭐 실거주자한테 너무 네. 뭐 세금 높게 안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지난 그 대선 때도 네. 얘기를 했었고, 네. 뭐 다주택자들도 뭐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이런 네, 얘기들 맞아요. 했거든요. 예, 저도 그 들었어요. 그럼 그 정도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가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 그 점점 양극화가 되고 똘똘한 채로 가는 게 1주택자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부분이 유리하다 보니까 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 모든 전 재산을 다 동원해서 똘똘한 채로 가려고 하는 있으니까, 그래서 더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 집값은 더 많이 안 좋은 거고. 근데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더 똘똘한 채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설명드리면 비과세는 10억
10억까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30억짜리 아파트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게 80%까지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은 80%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30억에 사서 60억에 팔면 비과세 한도는 넘지만 차익이 3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24억, 80%면 24억이지 않습니까? 네. 24억이 공제가 되니까 이제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1주택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거주랑 그 보유 요건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전 재산이 30억인데 10억짜리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느니 그냥 나는 그러면 양도세로 다 뜯기고 또 중과되면 또 양도세 뭐 82.5%까지 올라가니까 뭐 그럴 바에는 그냥 나 세 개 그냥 다 팔아서 똘똘한 채 1주택으로 갈래 그래서 30억짜리 사서 그런 30억짜리 주택들이 요새 계속 오르고 그게 이제 40억, 50억, 60억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1주택자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무시 못한다고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1주택자만 그냥 실수요라 보고 다주택자를 뭐 투기꾼 투자자로 이렇게 계속 인식이 된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계속 똘똘한 채로 갈 거고 그러다 보면 강남의 그런 똘똘한 채는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 재산을 팔아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30억에 사서 60억에 팔아도 실제로 세금 뭐 한 2, 3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무조건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집 하나 사서 그냥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살자.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래야 세금이 뭐 엄청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해서 10억씩 20억씩 팔아도 그 82.5% 내면은 사실 8억 남는 게 2천씩을 없는데. 그렇죠. 남는 게 없는 건데 근데 똘똘한 채로 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다 챙기면은 어차피 세금이 많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 뭐 이런 것도 네. 없애야 된다. 뭐 1주택자 혜택 너무 많다. 네, 이런 비과세 얘기도 혜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과세 때문에 네. 또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가니까 비과세를 없애자 이런 얘기도 막 도는데. 근데 어차피 그 비과세는 10억까지만 되는 거고 10억 초과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비율만큼 빼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가주택은 비과세보다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실 네. 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세금으로 너무 많이 뺏기다 보면은 점점 좋은 집으로 갈 수가 없고 팔 때마다 이제 안 좋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10억에 사서 20억에 해서 팔았는데 세금을 5억 떼기면 내가 10억짜리 집밖에 못 가는 거니까 내 20억짜리 집에 살다가 10억짜리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팔면 오히려 집이 안 좋아지는. 그렇죠. 네. 그럼 누가 팔겠냐고요.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안 되면 그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팔아서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거지 팔아서 더 안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과세랑 양도세가 너무 많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동이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물건도 안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그 부동산 안정이라는 게 그 정책 위반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만 가격은 안정이 되는 게 부동산 안정인 거지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동산이 안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안 되면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이삿짐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취득세도 안 잡히죠. 국세인 양도세도 안 잡히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도세를 뭐 비과세를 없애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애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좀 걱정되고 네. 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라는 게 말씀하신 거랑 지금 엮이면서 네. 고가 주택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결국에 실익이 좋다. 요걸로 지금 다들 가니까 뭐 100억, 200억짜리도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안 바뀌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도 막 세법 막 바꿔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거주 안 하고 보유만 맞아요. 해도 10년 되는데 보면 네. 거주를 중간에 넣고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금액으로 해서 네. 뭐 또 막 깎는다든지 네, 뭐 이렇게 또 계단식 차등화를 하면 네. 그러면 또 지금 이 똘똘한 한 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개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고가 주택은 이 장특공을 좀 못 받는 식으로 장특공을 한 25억까지는 뭐 다 받는데 네네. 뭐 그 50억 초과분에 되면은 대해서는 뭐 한 40%만 하고 막 100억 넘어가면 거의 없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금액의 상한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25억이라면 그 언더짜리가 이제 그 25억에 많이 도달할 거고 그 초과하는 부분의 아파트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특공 그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세금을 많이 떼끼다 보니까 네. 이제 안 팔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아예 안 팔아버릴 수도 그렇죠. 있죠. 아예 안 팔거나 그냥 전세나 대출만 그렇죠. 받고 예, 아니면 월세 놓거나 아니면 뭐 상속이나 증여로 물려줘야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물건이 잠겨버리는 수도 그렇죠. 있겠다. 예,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많다 보면은 네. 양도세 많다 보면은
우리 그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양도세 중과하면은 집값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 매물이 잠겨버렸잖아요. 네. 락인 효과라고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매물 시장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가격은 더 뛰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금이 높아지면은 굳이 뭐 이걸 팔아야 되나? 자녀한테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금액을 정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도 좀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25억 이하는 혜택인 거고, 그럼 요 10억에서 25억까지가 이제 가장 이 구간이 또 많이 또 오를 여지가 똘똘한 있는 한 거죠. 채는 그렇죠. 거기서 막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네. 좀 문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는 좀 많이 풀려야 된다고 봐요.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지금 네. 뭐 이런 미스매치가 당장은 해결이 안 된다면 네, 뭐 제가 정책 위반자여도 이 세금이나 네. 대출 규제를 하고 싶어질 것 같긴 해요. 당장 네. 뭔가 당장 효과를 내야 그거는.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극약 처방이라고 봐요. 항상 항상 당장의 어떤 이득이나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다 보면 몸이 많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망가지는 거죠. 이제 그보다는 좀 입에는 쓰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런 약이 뭐냐고 보면은 저는 오히려 양도세 중과를 완화를 한다거나 오히려 그다음에 취득세 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입에는 쓰지만 좋은 약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도 문제가 많은 게 아시다시피 뭐 2주택, 3주택 8%, 12%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주택자는 똘똘한 채로 가려면은 기존 주택을 다 처분해야 되는 다 팔고 거니까. 가야죠. 네, 그러니까 지방이 안 좋은 아파트들은 더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내가 가려고 하는 상급지들은 더 가격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똑같이 예전처럼 그냥 단일 세율이거나 아니면 금액에 맞게 세율이 달라지면 사실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거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 좋은 거는 나중에 천천히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좋은 걸 살려면 기존 걸 다 처분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좀 약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하나 또 대선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네. 또 뭐 세종시 이전 이런 네.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사실 지금 분위기상 대통령실 그 용산을 다시 쓰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네. 들고 뭐 네. 임시적으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다시 어딘가로 뭐 청와대로 가든 뭐 세종시로 가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세종시로 간다고 만약에 하는 얘기들이 네.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저는 뭐 좀 지켜봐야죠. 아직 뭐 대선이 결과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긴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세종시가 이제 좀 많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현상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예전에 그 행정수도 원래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이제 위원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위원이. 네. 그래서 2004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 나서 이제 뭐 간수법상 그 서울 행정수도는 서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뭐 또 그런 식으로 또 돼서 또 위원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행정수도 이전은 아니고 이제 관사만 물론 청사만 옮기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문제가 뭐였냐면 지방 분권 시대로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좀 지방에 좀 약간 기업들을 네. 많이 보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방을 좀 육성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도 아시다시피 뭐 그냥 출퇴근해서 밤에는 또 서울로 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이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낭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실을 뭐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또 그 지금 생각과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또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주변의 참모들이라든가 또 현실적인 여건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글쎄 그거는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그러면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또 마음 급해가지고 네. 세종시 올라갈 것 같다고 네, 해서 네. 미리 좀 선점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네.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인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주식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이런 시점은 세종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래가 안 된다고 되게 많이 좀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이.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어떨까.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그 고점에 잡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되면은 가격은 떨어질 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워낙 이거는 이제 이슈적인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지금 샀다가
좀 올라서 판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2년은 보유해야지 이제 네. 일반 세율이니까 비과세나 일반 세율이니까 그러니까 최소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2년 후율을 어떻게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하시는 거지 지금 이거를 뭐 빌미로 내가 들어가겠다 투자로 들어가겠다 이거는 조금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행정수도로 이전이 되더라도 이거는 너무 위험한 투자다.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제 진짜 실거주 하겠다, 실수요하겠다 그냥.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사셨으면 좋았겠죠, 사실은 오르기 네. 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난 실수요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오케이인데 이제 이걸 투자로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저는 좀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결국에 이제 지방 집값이 떨어지고 매물이 막 나오고 결국에 이 기대감도 없어지는 거는 지금 똘똘한 한 채라는 어떤 다주택자 규제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1주택자한테 네. 혜택을 주고 있는 요 문제일 텐데 요게 해소가 돼야지만 부동산 저 지방을 좀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이제 좀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그 공시가격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이 됐어요. 지방 네. 주택 취득세 완화가. 한 시세로 한 3억 정도. 그렇죠. 네. 네. 3억, 4억, 3억 5천 뭐 이 정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공시가격 1억짜리는 이제 다 구축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억 5천에서 뭐 4억까지도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면 사실 신축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신축들도 그 오르는 데는 또 오르고 또 지방도 지방 나름인 게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지금처럼 안 좋은 시장에서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오르는 지역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종의 이게 공시가격 2억 이하로 이제 상향이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수요들도 조금 몰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다주택자들도 이제 취득세 8% 12% 내느니 네. 그거는 공시가격이 어차피 6억 이하다 보니까 1%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투자 수요들이 저는 좀 몰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지방이 최근에 세종시가 오르듯이 분명히 이런 이슈들이 있거나 하면은 지방도 좀 살아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 공시가격이 1억에서 2억 상향된 게 아마 지방 시장에서도 약간 총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이런 좀 안 좋은 지역들도 물론 있고 미분양 물량도 많은 데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이라든가 뭐 대전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지역들도 뭐 그 투자로 유망한 지역들 또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도 그런 데도 유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금액대가 사실 네. 그 정도면 이제 대도시, 광역시급은 아니고 뭐 네네. 소도시급에 있는 물건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광역시는 가만히 있는데 네. 그 옆에 소도시에 투자한다 이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소도시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면 뭐 천안이라든가 충북 네. 진천이라든가 이런 네. 지역들은 시세 한번 그 좀 모니터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분양가 대비했을 때도 좀 올랐고, 근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아무래도 실수요도 실수요지만 또 투자 수요도 좀 몰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지역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급지로 내가 서울을 살려고 한다. 근데 내가 이런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 채를 사면 이 지방에 있는 여러 채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취득세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2%.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전략은 맞지 않아요. 이 전략은 맞지 않고 이 전략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인데 진짜 내 돈이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뭐 한 진짜 5천만 원 있다, 7천만 원 있다. 근데 5천만 원, 7천만 원으로 어디 살만한 데 없잖아요. 수도권에. 근데 그런 분들이 해서 내 불려가겠다 하나씩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오케이. 그런 분들은 나쁘지 않죠. 어차피 서울 수도권 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고 저처럼 이제 다주택자들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 할 게 없는데 뭔가 좀 투자를 하고 좀 몸이 근질근질해. 네.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이 그다음에 나는 체중주택도 이미 다 마련을 했어. 더 이상 상급지로 안 갈 거야. 나는 갈 네. 필요도 없고.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또 기회들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전략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용 집이 완전히 마련돼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당장 실거주 집을 살 수는 없는 네네. 사회초년생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네.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무조건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발품도 많이 팔고요. 그죠? 네. 이제 이게 기회를 좀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지역도 이제 다주택자들의 수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근데 그 3억 5천 뭐 이 정도로 사실 지방 시장이 다시 이렇게 네. 호황으로 네. 돌아가기에는 좀 역부족이겠죠. 이거는 아주 지역에 따라서 소수. 근데 이제 그거랑 또 맞물려서 요번에 이제 그 보니까 최근에 또 전라도 쪽에 좀 공약사항도 많이 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약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방에 이제 공약사항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또 정권을 좀 이해하면은 좀 약간 기회들이 좀 보이는 게, 아시다시피 그 서울 수도권이 안 좋고 지방시장이 좀 화랑일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그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제 그때 이제 정책 기조 자체가 지방 분권 시대, 그때 이제 세종시도 이제 했던 네. 거고, 지방 분권 시대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이 그동안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많이 올랐고, 지방은 이제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만큼 이제 좀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국민의힘은 약간 정책 기조가 서울 수도권,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런 쪽 핵심이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을 내고 실제로 기업들을 좀 그쪽으로 좀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이런 지방시장도 제가 볼 때는 좀 추진력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 그래서 요거를 100% 믿지 마시고 그냥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워낙 눌려 있은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지방 살리기라는 것들이 나오면 그렇죠. 지금처럼 막 똘똘한 한 채의 요 분위기가 갑자기 또 지방으로 갈 수 네,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거 너무 막 서울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 그런 주셨습니다. 쪽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최진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서울 뭐 이쪽, 뭐 수도권, 어쨌든 지금 관심사가 많은 요 지역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래가 뭐 중단됐다, 뭐 지금 서울 안정화됐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뭐 거래 상황 뭐 이거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렸을 때 이제 거래가 정말 많이 활발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다시 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이후로 진짜 한동안은 좀 잠잠했는데, 근데 최근에 조금씩 이제 또 좀 관심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들이 생기시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신축 많이 오른 데보다는 그 재건축 네. 단지로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 전략적으로 그런 단지들을 좀 많이 추천을 좀 했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대치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 30억 언더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금 뭐 한 7, 8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네. 그 불과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강심장이라는 표현을 했을 거예요. 강심장들은 움직인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지역들을 많이 사셨고, 뭐 이제 재건축 위주로 샀는데, 뭐 정말 많이 오른 데는 한 7, 8억 정도가 올랐고, 뭐 좀 적게 오른 데도 뭐 3, 4억, 4억대가 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 5, 6개월 전이거든요. 불과. 네. 그러니까 사실 5, 6개월 만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셨던 분들도 나쁘지 않고, 다만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래가 좀 끊긴 상황이에요. 강남 3구나 이쪽은.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여파가 지금 뭐 성동구나 아시다시피 뭐 강동구라든가 과천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퍼지고 있는 추세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세 끼고 계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또 이제 그 외 지역 마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흐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좀 풍선 효과도 없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도 나오지만 네. 현장에서는 좀 그렇게 느껴지지 그게 않는다. 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네. 간간히 그러니까 흐름이 그래도 간간히 계약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간간히 이뤄지고 있는데 그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간간히 움직이고 있긴 하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은 먼저 선진입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풍선 효과가 좀 네.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 강남 3구의 용산을 네. 살려다가 못 사신 분들이 그 옆에 지역으로 간다는 게 이게 좀 쉽지 않다. 왜냐면 네. 좀 기다렸다가 저 강남 3구 산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저것도 계속 저렇게 규제될 것 같은데 그냥 옆에 산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그 맞아요.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살만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저도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렇게 아니고 이제 기다려도 살 수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 이제 그만큼 안 되니까 너무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기존의 주택을 하나 2주택이었는데 하나를 파시고 하나마저 팔고 이제 서울로 강남으로 입성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인도 불안하니까 뭔가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를 이제 그보다는 이제 강남 상구가 아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것도 어떻겠냐고 또 말씀드려서 이제 그것도 좀 기다려서 나머지 처분하고 이제 다시 이제 무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강남으로 아예 그냥 실거주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토지거래허가 지금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6개월 있다가 재지정이 될 수도 있지만 6개월 있다가 또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례 같은 경우에도 송파권과 네. 또 그 아시다시피 이제 성남권 바로 이제 길 하나 차이인데 성남에 있는 데가 오히려 더 좋은데 오히려 그 송파권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고 여긴 아닌 거 길 하나 차이로 네. 이제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부 해제될 확률은 상당히 높죠.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봐서 이제 또 한 6개월 남았으니까 이때 봐서 한번 또 옮기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자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예, 네. 그거는. 그러면은 이게 네. 한 번 더 퍼져서 네. 좀 뭐 서울 외곽지라든지 네. 아니면 뭐 10억대라든지 뭐 이 정도들 뭐 아직 회복 안 된 곳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그 10억대 언저리에 재건축 단지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단지들 중에 이제 또 사업시행 인가가 나거나 임박하거나 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시세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재건축이 되면 5년 후, 6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6년 후에 새 아파트 되는 거랑 지금 현재 새 아파트는 또 6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6년 차가 아니라 2년 차면 8년 차, 10년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지금 10년 차 된 아파트랑 지금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은 똑같거나 더 낮다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정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않은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뭐 공사비 부담도 있고 네. 이게 진행이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는 막 한 30억 이런 네. 아파트들은 네. 되겠지 뭐라고 생각해도 막 맞아요. 뭐 금액이 낮아질수록 사실 이제 네, 공사비 리스크가. 부담이 좀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주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초기 재건축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윤곽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업시행 인가 이후라든가, 네.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정말 임박한데, 그다음에 이제 조합 간에 갈등이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서 이제 좀 속도가 그래도 좀 빨리 될 것 같고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단지들은 이제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초기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네. 뭐 상계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초기 재건축, 아예 그다음에 뭐 가양동 쪽이라든가 이런 초기 재건축 그 불확실성이 큰 데는 조금 안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 지역들은 좀 빠른 데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뭐 초기 수준이거나 아니면 막 네. 지금 뭐 지지부진한 그런 재건축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대로 이런 걸 정리하고 뭐 차라리 뭐 신축급으로 좀 이동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신축보다는 이제 좀 사업 속도가 빠른 재건축으로 가시는 게 재건축에서 좀, 재건축으로. 네네, 재건축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초기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큰 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더 보태시더라도 좀 사업 속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빨리 붙은 데를 빨리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당도 저는 좀 약간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되긴 되겠지만 좀 오래 걸릴 거라 보기 때문에 분당 재건축보다는 서울에 있는 빠른 속도의 재건축 단지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분당이 또 오르기도 올랐고 많이 올랐죠. 이럴 때도 갈아탈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어찌 저는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은 올 하반기에 그러면 상승을 좀 전망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권 네. 그리고 좀 핵심 지역들을 네. 얘기인 거고 네. 뭐 서울에서도 좀 외곽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경기도의 외곽 이런 네네. 데들 뭐 인천 이런 네네. 것들은 뭐 저도 여기도 좀 좋아질 네, 거라고 저도 보세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 일부 지역들이나 인천 지역들 중에서도 아예 안 오른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지방 수준의 안 오른 단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차피 이게 또 2년 혹은 갱신 청구 때문에 4년이지 않습니까? 4년은 이제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한 4년 정도 보시고 들어가면은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뭐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하시거나 이제 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랑 뭐 수도권 쪽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뭐 지금 사셔도 크게 무방하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하반기 아니면 뭐 내년 뭐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뭐 최대 변수 뭐 이런 건 좀 뭐로 보세요? 아무래도 그 뭐 국제적으로는 이제 미국발 관세 전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이제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네.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방향 그다음에 과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 이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요 변수들 한 요 5가지 변수들은 좀 지켜보시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상황별로 그 시나리오를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되겠구나, 대통령이 누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금리가 인하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머릿속에 갖고 계시다가 이제 그게 되면은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내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에 그 김포 있는 아파트 처분했거든요. 네. 이익을 좀 보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약간 줄이고 있는 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이려고 이제 하나씩 정리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팔았고 올해는 또 이제 김포에 있는 아파트도 팔았고 그다음에 또 오피스텔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도 하나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저도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다주택자들이 뭐 집을 막 계속 사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 좋다고 얘기하면 네가 더 사라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 네. 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주택자들은 그렇죠. 한 몇 년째 뭐 집을 뭐 줄이기나 가능하지 뭐 더 그렇죠. 사는 일은 뭐 많이 없으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실거주자들의 어떤 판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은 네. 좀 덜 오른 거를 사라 그렇죠. 정도로 네.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덜 오른 거는 마음이 네. 이 손이 잘 안 가잖아요. 뭐 올라가는 게 좀 더 갈 것 같잖아요. 항상 그렇죠. 사람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역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해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항상 이제 느끼겠지만 항상 오르는데도 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점에,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잠실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나중에 회복하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사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잠실에 있는 고점을 살 바에는 그런 거를 사고 오히려 잠실에 고점에 팔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데만 보지 마시고 좀 덜 오른 지역도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 특히나 이제 재건축 단지들은 이게 실물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가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축은 그래도 신축발이 있고 좋아 보이니까 이제 사는데 재건축은 이제 이거 진짜 허물어져서 진짜 좋은 아파트가 되나? 근데 이런 게 이제 상상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연습하고 이제 그 재건축 단지를 이제 신축이 되는 거를 전과 비포 애프터를 계속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파크포리온을 이제 로드뷰로 보면은 과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입주까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네. 같으니까 네. 뭐 투자로는 접근할 수 있어도 네. 대부분 이제 그런 거 사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있는 거 다 팔고 약간 실거주도 하면서 거기서 버텨야지라고 생각하니 네. 좀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투자랑 그 거주를 좀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이 살 때는 이제 좀 좋은 데서 좀 거주하시고 월세로 거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담보대출 그 전세대금 대출이나 월세 받는 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월세가 더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도 적지 않습니까? 왜냐면 보증금이 낮으니까 네. 월세가. 그러니까 보증금 낮게 해서 월세로 내고 남는 돈은 이런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어차피 이런 데는 실거주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의 그 만족도를 놓치기 싫다고 하면은 그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죠. 최진권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사는 분들, 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마음이 좀 조급한 것 네. 같은 게 이게 또 학습 효과라고 해서 또 이제 대선이면 네.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또 과거 데이터들 막 보잖아요. 네, 네. 그런 영상들도 많고 그러면 지금 뭐 공급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네. 지금 뭐 가격 상승 네. 뭐 이런 요인들이 많다고 하니
막 마음이 또 조급하고 대선은 좀 지켜보고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복잡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네. 우선 매수 시기로 보면은 네. 대선 전 그리고 대선 이후 네, 네. 뭐가 더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보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약간 긴가민가 할 때나 아니면 네. 이제 불확실성이 많을 때 이제 선뜻 매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창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좋을 때 부동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신경도 안 써요. 네. 그냥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라고 그러지 집도 안 보여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좋은 매물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또 갔다가 또 다음날 가면 가격이 또 500만, 1000만 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부동산에서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이게 매수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다만 내가 이제 사는 지역이 고평가가 됐냐 저평가가 됐냐 요거는 좀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정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단지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거나 또 재건축될 여지가 있거나 또 이제 입지가 좋아질 그런 있는 지역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는 게 맞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여기는 좀 안 좋아진 지역이나 아니면 인구가 계속 순유출이 되는 지역이거나 뭐 이런 지역들은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살만한 지역이 앞으로 오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떨어질 지역이 있는지 요거를 좀 가늠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초보자들이 이거 가늠하기가 사실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럼 대선 이후에는 좀 매수세가 지금보다 늘 거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탄핵 되고 나서 좀 소비 심리나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회복이 됐고 실제로 거리를 나가다 보면은 탄핵 전에는 사실은 그 가게나 상점들이 그렇게 장사가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탄핵이 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가게나 장사들도 조금씩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큰 거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나 이런 거는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뭐 전세 월세도 상승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특히나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임대차 뭐 10년 갱신이라든가 뭐 무한 갱신은 설마 뭐 하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전세에서 다 월세화하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나 전세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고 또 월세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하니까 전세 월세는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살짝 뭐 오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전세를 한 번 더 살면 뭐 4년 정도니까 네. 그러면 27년, 9년, 뭐 29년까지도 살 수도 있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네. 그러면 29년까지 길게 보면은 집값이 뭐 올라갔다 다시 좀 이렇게 내려갈 여지.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전세 살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지는 좀 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4년은 그러니까 이게 뭐 3년 후 4년을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해요. 네. 어렵긴 한데 제가 항상 저도 이제 투자를 2004년도부터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게 내 집 마련 시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맘 먹었을 때 그냥 돈 여유가 있을 때 여유에 맞게 사는 게 그게 가장 올바른 해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본 집이 6억이었는데 이제 1년 후에 가봤던 6억 5천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본전 생각이 나니까 못 사는 거예요. 6억 5천. 그러고 나서 더 떨어지겠지. 그래서 1년 있다 갔더니 그 집이 7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사겠습니까? 못 사요, 결국. 그렇게 네. 해서 무주택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 옛날에 처음 봤을 때 그 집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싸게. 그래서 이제 못 사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그 공공임대 관련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공공 분양 그 공공임대 많이 얘기할 건데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임대 아파트랑 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시프트랑 마곡 그 분양가가 1억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34평 아파트가 4억 3천이고 시프트가 3억이었대. 그러니까 1억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시프트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나는 그 분양을 왜냐면 미분양이었으니까 선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그게 지금 18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14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14억이나 벌어진 거예요. 1억에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염두에서 내 집 마련은 빨리 하신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하락의 요인은 뭐 잘 없을까요?
단기적으로 물론 네.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뭐 관세. 네네. 왜냐면 요즘에 네.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데 또 누가 집을 사냐. 뭐 사줄 사람 다 샀다. 이런 네. 또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줄 사람이 다 사줬다는 얘기는 진짜 좀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인 것 같은 게 사실 인구가 지금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도 어쨌든 집을 사야 될 나이가 되면은 집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또 그때까지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저도 자녀가 둘이고 부장님도 2명이면은 네. 최소 2채는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가.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 수가 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 이거는 또 아니고 지금 어쨌든 학생들이 인구가 줄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인구가 지금 당장 막 갑자기 팍팍 주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 하더라도 집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 친구분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요즘은 스탁옵션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기 때문에 젊은 부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주변에 돈 많으신 분들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돈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는 탄탄히 있고 그럴수록 요새는 더 좋은 데로 많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강남이나 이런 집값도 계속 오르는 이유가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 모든 집값이 다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가고 싶고 이사 가려는 그 좋은 집들은 수요가 계속 몰리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뭐 이거를 뭐 어차피 집값 안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는 오를 확률이 있으니 그렇죠. 미리 사는 것이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다주택자는 네. 아까 대표님도 좀 정리하고 계시다고 네. 했는데 여전히 좀 정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분위기로 봐야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좀 정리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이제 공시가격 2억 이하는 이제 제가 이제 다주택자로 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공시가격 2억이니까 1억이니까. 왜냐면 취득세가 저는 이제 12% 13%다 그 13.2%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정리하는 것도 어쨌든 저는 다 수익 구간이거든요. 예전부터 샀던 거라. 네. 그러니까 양도세 내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제가 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런 또 기회를 잡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취득세 완화됐다고 하고 지방도 좀 오를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또 과도한 이제 보유세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또 미래를 위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수익이 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왜 필요하냐면 1년에 2채 이상 팔면은 이게 양도세가 합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쨌든 다주택자들은 1년에 한 채씩은 팔아야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팔아 놓는 거죠. 왜냐면은 한꺼번에 선호세를 팔다 보면 합산돼서 사실 남는 게 크게 없을 수가 있으니 미리미리 팔아서 양도세 절감도 하고 이제 세테크 하는 거죠. 세테크.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해 가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주택자분들 중에 네.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한번 또 급등하거나 막 네. 소급 적용될까봐 겁나서 안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거를 추천하는지 네네. 아니면 다주택자여도 뭐 기회 봐서 뭐 좀 늘릴 수도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주택을 아직 마련을 못했다.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작게 투자하는 것들이 걸리적거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때 팔아서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에 있다가 뭐 압구정동 가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한 채 두 채 사놓은 것 때문에 이게 안 팔려서 근데 그렇다고 양도세를 뭐 중과라든가 양도세를 맞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안 팔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투자 다주택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근데 다만 이미 다주택자이고 내가 들어가 살 집도 나는 마련했고 난 더 이상 이제 옮기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분들은 뭐 어차피 비과세는 안 받을 거니까 일반세율로 팔 수 있는 것들은 뭐 사고 파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아파트를 팔았지만 그것도 뭐 수익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고 파는 게 수익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양도세 내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뭐 자산을 불리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만 또 내가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뭐 상급지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2주택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3주택 하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으니 이런 분들도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갖고 있는 내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다르게 좀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한 물건을 사놓으면 네. 뭐 다주택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직 그 애매하시다면은 뭐 2주택 정도까지. 네네, 그렇죠. 네, 네. 1, 2주택 정도만 하는 게 아직은 좀 그래도 유리한 그렇죠. 구간인 것 같다. 그렇죠. 아까 그 뭐 김포도 정리하고 네. 뭐 오피스텔도 네, 정리하셨다는데 네. 사실 요즘에 집이 안 팔려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뭐 파실 때 어떤 뭐 비결 뭘 하신 게 있나요? 무조건 싸게 파면 돼요. 싸게 그냥 다른 데보다 네, 확실하게 싸게. 확실하게 싸게. 그러니까 살 사람도 메리트를 갖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최저가더라고요. 판게 팔고 그 둘 다 이제 전세가 껴있는 상태로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껴있는 상태로 팔면 이제 실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고 심지어 그 가격에서도 500을 깎자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해서 그냥 어찌 보면 빨리 소유권을 그냥 던지고 그렇죠. 싶었네요. 예, 예. 예, 그럼에도 어쨌든 제가 산 금액보다는 남긴 올랐으니까. 남았으니까. 예, 올랐으니까 그냥 뭐 기쁘게 뭐 파는 거죠. 기쁘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집이 안 팔려요 해서 보면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맞아. 네, 네. 전 실거래가 네. 정도로 내놓는다. 네. 그러면 또 안 팔리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살 사람이 먹을 게 남겨둬야 된다는 그 마인드로 해주시면 된다. 네. 그럼 안 그러면은 팔리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샀어요. 샀는데 이미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네. 손해 본 상태인데 네. 네. 여기서 또 더 깎아서 팔라니까 그쵸.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거를 팔고 다른 걸 샀을 때 이득이 어느 정도를 대충 예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았는데 딴 걸 샀는데 이게 1, 2천이 문제가 아니라 한 5천, 1억도 갈 수 있겠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1, 2천 파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1, 2천, 3, 4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점수화하는 게 중요한데 점수.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게 만약 60점인데 내가 사고자 하는 게 85점이다. 그러면은 점수화 시킬서 그게 이게 평가가 된다면 네. 당연히 팔고 사는 게 맞겠죠. 이거 손해 보더라도 이거 결론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닌 거죠. 네. 근데 당장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얘를 계속 집착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가격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반포 레미안을 사고 싶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하나 계약금을 넣은 게 있어서 다른데 근데 반포 레미안을 사려면 그 계약금을 포기를 해야 됐었던 거예요. 네. 한 1억 정도를.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포기하고 반포 레미안 사는 게 맞았죠. 근데 이제 저도 못했던 거예요, 그걸. 너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네. 그리고 와이프도 반대하고.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거 8천 정도, 8천에서 1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그냥 포기했었어야 돼, 사실은.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 나이도 어렸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죠. 근데 그 8천이 나중에는 뭐 20억 정도의 가치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한번 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 팔리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결국에 매수자의 마음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자가 이 가격으로 왜 사냐?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안 살 것 같은데 하면 더 깎아라. 가격이 그렇죠. 최고다. 가격이 최고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맞는 말이잖아요. 네네. 계속 깎으면 누가 사? 그렇죠. 아니면 중개사가 사요. 맞습니다. 그분이 사요. 맞습니다. 너무 네. 싸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라. 네. 신혼부부들한테는 네. 뭐라고 좀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현금 1억 정도 있는 분들 제일 많은데. 아, 신혼부부들. 1억이요? 네. 그러니까 1억으로 하실 그 서울 수도권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략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억으로 그냥 수도권에 그냥 수도권도 힘들어요 요새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으로 가시는 경우나 네. 약간 그래도 충청북도도 사실은 충청북도나 남도도 SRT 타면 사실 수도권에서 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지역들도 지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역을 약간 준수도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런 거를 차라리 혼인 전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해서 두 채를 사는 거예요. 5천씩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혼인을 하고 나서 10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니까 결혼 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가 그러면 요거 한 채씩 갖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10년 이내 팔면 비과세. 나머지 하나도 비과세니까 이 두 개를 처분해서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돈을 합쳐서 원하는 지역에 입성하는 전략.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돈이 만약에 더 있다면 요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시면 그 한 채씩 사서 또 1년 있다가 한 채씩 개인이니까
이게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되는 거예요. 각각. 네. 그러면 어차피 두 채 개인이니까 두 채 세대별로 안 묶였으니까 혼인 전이니까 총 네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과세로 하나 팔고 나머지 두 채가 있는 상황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네 채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채가 아닌 거죠. 결국은 1주택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채인데 그 혼인 전으로 각각 두 채씩 사면 네 채지만 한 채씩만 보유하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세금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전세가가 되게 높은 거 사야겠네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그 2020년도, 2021년도 옥정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옥정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옥정이 분양가가 3억 7천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입주할 때쯤 되니까 감정가가 5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세는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억에서 2억. 그러면은 네. 전세 끼고 사면 내 돈이 1억 7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감정가가 5억이 나오니까 대출이 되지 대출을 않습니까? 받아서. 그럼 70%면 대출이면 1주택자 70%면 33억 5천이 대출이 나온 거예요. 네. 거기에 3천에 100 월세. 그러면 3억 8천이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돈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실제로. 오히려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월세를 맞춰서. 그렇죠. 네. 1,000만 원. 근데 그런 집들이 지금 다 4억 7천 5억 한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러면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1억을 번 거예요. 돈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전세가만 비율만 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 놓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줘버리면은 요즘에 또 대출 잘해주는 것도 잘해주는 많으니까 네. 그렇죠. 특히 한 채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 좀 쓰는 것도 뭐 어차피 그러니까 소득이 좀 괜찮으시면 그렇죠. 소득이 있으면 이제 그렇죠. 모아서 갚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약 기대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청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청약을 내가 선택을 한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청약은 내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게시를 되고 받는 거, 게시를 받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느낌인 거죠. 그냥 네. 추첨 당하는 거죠. 그렇죠. 추첨 네. 당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냥 많이 늘수록 유리한 거예요. 많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0대 1이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내가 10번을 넣으면 한 번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넣으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냐. 당첨이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되더라도 내가 계약을 할지 말지는 또 그 다음에 결정하면 돼요. 네. 그러면 계약을 안 하면 이거 통장 날아가는 거 아니냐? 날아가는 게 맞는데 어차피 투자형 통장을 새로 만들면 1년마다 그 1순위가 되는 데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2년, 서울은 2년이지만 수도권에 1년마다 1순위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1년만 기다리시면 돼요. 어차피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들만 노려도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당첨이 돼서 경쟁률 보고 결정하셔도 된다. 계약을. 그러니까 경쟁률을 예를 들어서 뭐 50대 30대인데 당첨이 됐어. 네.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이제 경쟁률이 뭐 이제 0.98대 1 미달이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근데 이거를 매번 또 하기가 힘들면,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단지를 좀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달이 안 날 지역들은 내가 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청약을 노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요거는 지금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네. 가점 별로 안 나오는 그렇죠. 사람들. 네. 뭐 그렇죠. 청약 통장 날라가든 그렇죠. 안 날라가든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점 높으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이제 네. 또 강남 입성 하시거나 뭐 가능하신 분들은 근데 저도 여러분을 만나도 가점이 높은데 돈이 없거나 맞아요. 돈이 있는데 가점이 낮거나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돈이 많은데 가점도 높아서 로또 청약을 딱 당첨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항상 이게 부족하죠. 이게 부족하면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으로 사실 큰 자산을 만든다는 게 어렵죠. 이게 또 쉽지 않은 또 나라기도 해서 맞아요. 정말 뭐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맞아요. 고소득자분들 아니면 이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청약 물량 자체가 또 적지 않을까요? 지금 앞으로 공급도 부족하고 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분양가격도 계속 이제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도 뭐 이제는 기본이 3, 4평, 9평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다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예전에는 그래도 분양가가 한 5, 6억대도 많이 있었거든요. 5억대도 3, 4억 예전에는 3, 4억대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7, 8억 물론 이제 3기 신도시나 이런 데는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우 자금이 많지 않으시고 청약을 노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라든가 또 정부에서 또 뭐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4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대표 공약에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데 가려면 이제 그 지역으로 먼저 좀 이전을 하시거나 이런 전략들을 좀 펼쳐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또 공시가 5억 이하의 빌라 뭐 이런 네. 것들은 또 약간 그 주택 수를 안 쳐준다 해서 뭐 재개발 같은 거 사셔가지고 뭐 이제 보유하면서 뭐 청약을 노리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 좀 젊은 분들이 네. 저렴한 빌라, 네. 뭐 재개발 이런 거 사놓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심각한 게 이게 주택세 안 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양도세나 취득세도 주택세 안 들어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시에만 주택세 안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청약에 무주택자 네. 취급. 근데 사람들은 이게 양도세나 취득세도 주택세 들어가는 걸 모르시는. 그러니까 이거 정책 위반자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기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상담해 보면 이게 잘 네. 모르셔가지고 그냥 덥석 샀군요. 1주택자인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양도세를 하려고 했더니 이것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취득세도 중과가 되는 거니까 이도저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시에만 무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요새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빌라를 사서 뭐 오르는 분도 종종 봤어요. 저도 네. 의외로 많지는 않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이 빌라에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쉽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는 네이버나 호갱 문어 보면 가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는 진짜 천지의 차이예요. 그 가격을. 네.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덤탱이를 맞기가 쉬운 거예요. 빌라들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또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도 또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빌라는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냥 무주택으로 있을 거면 그냥 무주택으로 있거나 근데 무주택으로 장기간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불려서 키워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냐. 돈이 없으면 지방부터 올라오시면 된다. 네. 지방 수도권 서울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방에 뭐 한 3억, 3억 5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거랑 이제 대출 네. 받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네네. 뭐 이제 혼인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조합하면은 네. 좀 어느 정도 자산이 나올 불어나는 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읽다 투자자분의 최진권 대표님 모시고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또 어떻게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